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오늘 계리직 시험 보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무더운 날씨에 그리고 올해는 또 장마에 또 장마를 또 겪고 나서 바로 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체감하는 그런 또 기온은 더 높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이 가장 이제 더운 7월 중순에 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험 준비하느라 할 때도 많은 좀 체력적 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고생했던 것, 뭐 시험 결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고생이랑 노력이 반드시 보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그 2024년 계리직 그 우편 일반, 예금 일반, 보험 일반 문제 관련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우편 일반과 예금 일반, 보험 일반으로 과목이 분리돼서 총 80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고요. 시험 시간도 우리 1시간 20분 동안 쳤던 첫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마다 뭐 채점을 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당분간 좀 있자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그동안 미뤄왔던 지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채점을 해보면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거나 아니면 실수가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잘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니까 막 주변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점수가 어떻다라는 거 너무 현혹되지는 마시고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평을 함에 있어서는 총평을 함에 있어서는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 시험 가장 이제 근래에 봤던 2023년 시험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우편 일반, 예금 일반, 보험 일반, 특히 금융상식이 예금 일반과 보험 일반으로 분리되면서 좀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편 일반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분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 특히 우편 업무 규정과 같은 그런 법령이 많이 들어와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아쉽게도 자, 우리 이번에 법령 문제는 우편 파트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그 대신 예금과 보험에서 여러분들 예상대로 상품 문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품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예금 파트의 상품 문제는 아주 평이하게 뭐 출제가 됐었고요. 보험 파트에 있어서는 좀 난해한 게 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를 정확하게 알면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품 문제가 나왔기에 이번에 상품 문제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한 뭐 기출 해설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시험을 보고 와서 또 정답 가답안을 올리고 그리고 또 총평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우리 공식적으로 시험 문제가 뜨질 안 해가지고 제가 이 타이핑을 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 해설만 하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기존의 시험 본 분들을 위한 그런 해설 강의가 될 거고, 다음에 정식으로 PPT 그리고 또 제 뭐 문제집이나 그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학습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여러분들 시험지가 있으니까 시험지 보면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시험지 보기 싫다 그러면 그냥 강의만 보면서 키포인트가 뭐였구나 라는 정도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올라올 그 정식 그 기출 해설 강의는 그때 PPT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기출 문제가 다음에 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그 또 초시생도 마찬가지고요. 기출 문제가 가장 바로 밑에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수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 극복해야 되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오늘 시험 본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설 강의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선 우편 일반 파트고요. 자, 그 전체 총평을 여러분들 보면, 자, 우편 파트에서도 보면 분명히 계산 문제들, 뭐 손해배상액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디테일한 숫자 문제가 그동안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아주 디테일한 숫자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요하거나 아주 디테일한 문제는 없었으나, 제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헷갈리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문들이, 그러니까 여러 개가 아니라 2개 정도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 한 5문제 정도는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법령 문제가 이번에 하나도 출제가 안 됐다. 그러면 법령 안 본 분들은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추후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거 법령 안 나왔다고 다시는 안 나오겠다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과목 개편이 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시험이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만약에 평균 점수가 높다, 사람들 그 수험생들의 평균 점수가 높다 그러면 이제 법령 문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법령 문제를 보지 말라 라고 했다가 이번에 안 나왔으니까 그 봐라,
법령 문제 안 나왔잖아.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수험생은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범위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법령이 안 나와서 여러분들께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법령은 다음번에 이제 준비를 할 때 있어서 법령을 꼭 안 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체감 난이도는 보면 우편 파트는 처음부터 보니까 그렇게 뭐 난해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편 파트는 제 기준으로 우편, 예금, 보험 중에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난이도 상이라고 제가 그 문항별로 난이도를 순전히 제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좀 잡아보려고 하더라도 이게 상이라고 볼 만한 난이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이라는 것은 제 기존의 상이라는 것은 아주 이제 어렵고 공부를 해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용은 좀 평이하지 않았나, 그리고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조금 있긴 했었지만 그것만 잘 극복하신 분들은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 우리 2023년도 우편 일반 그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2023년보다는 분명히 좀 평이하거나 문제 유형 자체도 작년에 막 여러분들이 뭐 난해했던 뭐 개수형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번에 우편 파트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는 좀 낮고, 실제 또 제가 시험이 끝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쭉 봐도 총평을 작업하면서 보더라도 작년보다는 좀 뭐 비슷하거나 좀 더 평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막상 또 우리 수험생들 중에 아직 공부량이 좀 충분치 않은 분들,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우편 일반에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좀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막상 또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여러분들 간단 해설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서신 독점 예외 대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서신 독점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서신 독점.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서신에 포함되는 것들은 국가만이 송달을 할 수 있고요. 다른 뭐 개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법인은 서신 송달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에 포함되는 것들 공부하면 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건 서신 제외 대상 해가지고 뭐 신문이라든지 상품 안내서, 신용카드 그런 것들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번, 타인에게 보내는 중량 350g의 서신. 자, 이 파트는 여러분들 3단 구조로 공부하시라 그랬어요. 자, 서신은 자, 이게 국가가 독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체국에서만 송달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서신에서 제외되는 것은 자, 우리 국가 우체국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나 개인 법인들도 송달할 수 있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서신 송달 제외되는데, 그러나 자, 우리 350g을 넘거나 또는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이때는 이것도 서신 제외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1, 2, 3 해서 그러나 자, 우리 국가나 지자체가 취급하는 등기 취급 서신만큼은 서신 송달을 위탁하는 것은 안 되고요. 국가만이 송달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나 지자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만 보시면 타인에게 보내는 자, 중량 300g이죠. 350g이 넘지 않으니까 이거는 서신 독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그다음 화물에 첨부하는 그렇죠. 봉하지 않은 송장이나 첨부 서류 같은 경우는 서신 제외 대상이니까 맞는 말. 그래서 1번은 자, 우리 니은. 그다음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은 위탁을 할 수 없고요. 송달을 위탁할 수 없고 직접 정부가 서신을 송달해야 되니까 서신 독점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번 X, 리을번 기본 통상 우편 요금액. 그렇죠. 10배를 넘는 서신 맞네요. 그 다음 여신 전문 금융업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역시 서신 제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리은, 리을, 미음 이렇게 여러분들 정답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문제 같고요. 그래서 참 잘 만든 문제입니다. 자, 1번은 정답 3번이 되겠고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준등기 우편물. 그래서
이번에는 좀 문제가 좀 다소 쉽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특정 파트에서 그냥 한 문제가 그냥 그대로 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요금이면 뭐 별납, 후납, 뭐 수취인 부담이든지 같이 이렇게 섞어서 짬뽕을 해놓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대부분 문제들이 한 특정 파트에서만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그런 좀 보니까 보니 뭐 우리가 체감적으로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도 이번에 많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1번 보시면 자 우리 준등기 우편물은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200g 이하의 무슨 우편물? 통상 우편물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통상 우편물이니까 등기 취급하든 일반 우편물이든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자 1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자 1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 2번 반송 시 등기 우편물로 처리하여 반송 수수료는 등기 통상 우편 요금이 적용된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반송, 반환, 전송 이렇게 있으면 전송만 무슨 취급한다? 준등기 취급하고요. 얘들은 일반 우편물로 취급한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접수 시부터 수취함, 투함까지 그렇죠.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투함까지는 기록 취급되니까 배달 결과에 대한 종족 조회가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 4번 배달 완료된 후 발생한 손실 분실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게 준등기가 우편함에 투함하고 난 다음에 그 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인터넷 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인터넷 우표 나오면 여러분들 자 우리 몇 가지 뭐 쟁점들도 있었지만 특히 우리 인터넷 우표하고 나만의 우표하고 섞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잘 구분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냥 인터넷 우표에 대한 설명만 나왔네요. 자 3번에 1번 볼까요? 국제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은 그렇죠 취급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이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 통상 우편물만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2번 정가 판매한 인터넷 우편은 우표료와 교환 대상. 그렇죠. 이거는 정가 판매한 인터넷 우표 교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맞는 지문 되겠고요. 3번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수취인 주소 없이 단독. 자 인터넷 우표하면 여러분 반드시 수취인의 주소를 무조건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그렇게 수취인 주소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 안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구매 후 자 사용하지 않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요. 이거는 출력하지 않았을 때만 우리가 구매 취소 가능하다 했는데 출력하지 않은 인터넷 우표에 한정하여 구매 취소 가능하다로 됐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4번 문제 보시면 내용 증명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내용 증명 뭐 이거는 그동안 많이 출제됐던 거고요. 근데 이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번 내용 문서의 원본과 관계없는 물건은 안 되죠. 함께 복립할 수 없다. 그렇네요. 1번 2번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 자 우리 양면 사용 가능하댔어요. 원본도 그렇고 등본도 그렇고 다 양면 사용이 가능하고 이때는 두매로 취급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X. 3번 발송인은 반드시 내용 문서 한 번, 원본 한 통과 등본 두 통. 자, 원칙은 원본 한 통과 등본 두 통이지만 발송인 나 등본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원본 한 통과 등본 한 통만 제출할 수 있고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등본에다가 그 발송인에게 등본 교부안음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는 말 틀렸습니다. 3번 X. 4번 내용 문서가 2장 이상인 경우 내용 문서의 원본 및 등본의 글자를 훼손하지 않도록 자, 여러분 내용 문서 글자 바꿀 때, 뭐 정정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삽입하거나 이럴 때, 삭제하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 발송인이 잘못 쓴 거니까 발송인의 인장이라든지 지장이라든지 그런 걸 하겠지만 내용 문서가 여러 장일 때 이렇게 간인할 때는 뭘로 한다? 그렇죠. 우편 날짜 도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청공기로 한다라고 해야 되지 발송인의 인장으로 간인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옳은 것 1번이 되겠고요. 다음, 꽃배달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번에 꽃배달 서비스 보세요. 그래서 우리 꽃배달 서비스 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좋은 거는 우체국이, 안 좋은 거는 공급업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1번 배달 결과는 그렇죠. 배달 결과 입력하는 거는 공급업체에서 직접 입력하는 거 맞고요. 2번 꽃송이의 부족으로 교환을 요구할 때 그렇죠. 우리 교환 요구한다. 이렇게 꽃송이가 부족하다. 주문한 것보다 수량이 부족하다. 그때는 교환 조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3번 공급업체는 상품을 공급할 때 발송할 때 그렇죠. 이때 반드시 우체국 꽃배달 태그를 붙인다.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는 우체국 꽃배달 태그를 내지만 문제 생긴 거는요. 공급업체가 전부 책임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다음 4번 배달 중 공급업체 잘못으로 상품의 결합이 생기면 접수 우체국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가 아니라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6번 보시면 나만의 우표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우표.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인터넷 우표가 나왔고 또 이번에 나만의 우표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양쪽 좀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우리 나만의 우표 하면 뭐 우리 아이들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념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것도 우표니까 우표처럼 직접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우표와 나만의 우표 이거 비교하는 거 잘 구분하셨으면 3번 문제, 6번 문제 같이 뭐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용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만 여러분들 있어요. 20장. 그래서 고객 이미지 한 종이 무료가 되지만 홍보용이나 시트형 같은 큰 것도 있기 때문에 큰 이미지까지 한 종 더 무료로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홍보용 및 시트형은 기본 총수 외에 큰 이미지 한 통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오케이.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2번 전국의 모든 우체국 인터넷 우체국 모바일 앱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되는데 자 우리가 시험 막판에도 공부를 했지만 우편 취급국이 제외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만 잘 주의하면 되고요. 웬만하면 우편 취급국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편 취급국이 제외되는 국내 우편에서 우편 취급국이 제외되는 것에서 나만의 우편은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번 우편 취급국 포함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자, 3번, 4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년 3개월, 그 다음에 1년 이렇게 3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적 재산권자로부터 자 받은 사용 허가서를 그러니까 나만의 우표에 사용할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 신청인의 소유일 필요는 없지만 사용 허가는 받아야 되죠. 그래서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그 증명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 몇 년? 5년 보관하고 이미지는 3개월 보관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 허가서를 신청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아 몇 년? 5년 보관한다. 그렇게 돼야 되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요. 4번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에 자 이건 여러분들 사용 허가서가 아니라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1년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날짜 도장으로 날인 항상 접수할 때는 날짜 도장으로 날인을 하는 거고요. 원본은 우체국에 그렇죠 1년 동안 보관한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풀고 있는 거는 가책형입니다. 다음 7번 볼까요? 요금 별납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7번 자 이렇게 보시면 취급할 수 있는 최저 수량은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자, 국내 우편물에서의 별납은요 10통 이상의 통상, 소포 우편물이니까 다르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X가 되겠고요. 니은번 창구 업무 시간 내에 우편 창구에서 접수하는 게 원칙이다. 자, 원래 제가 강의 처음 할 때는 이게 없는 내용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자 이렇게 몇 년가부터라기보다 한 4, 5년 전에 여러분들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들어왔어요. 업무 시간에 그리고 창구에서 접수하는 게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다음 D번 요금 별납 고무일은 이건 좀 많이 강조드렸죠. 자 고무일은 그 여기 문제 나온 것처럼 담당자가 아니라 책임자가 보관을 하고 담당자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겁니다. 확인받아서 쓰는 거지 고무인 이게 여러분들 우편 요금을 냈다는 그런 증표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자가 아닌 책임자가 보관한다라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D번 X. 리얼번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받는다. 이거는 별납이 아니라 후납이죠. 자, 이거 틀린 분은 없을 겁니다. 다음 미연번 우편물의 종별, 중량, 요금 등이 같고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한 그렇죠. 별납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은 종류의 우편물 그리고 동일인이 동시에 그렇게 발송할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연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미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니은 미음. 다음 8번 볼까요? 우편 요금 감액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액 제도 할 때 여러분들 정기 발송 계약을 갖다가 체결할 때 우편 간서랑 그다음 이제 우편 간서의 상대방 그 계약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은 보급 대행인은 포함된다 그랬어요. 보급 대행인은 포함되지만 대리점, 영업사원, 개인 이런 사람들은 정기 간행물의 그 발송 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보면 대리인, 영업사원, 보급 대행인, 개인 등이 발송하는 정기 간행물은
감액 대상이다라고 되는데 이건 보급 대행이만 해당하고 대리점이나 영업사원, 개인 등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여기는 X. 2번 종류와 규격이 같은 서적 우편물을 상품의 선전 및 광고가 전지면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렇죠. 서적의 본연의 목적은 광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육점, 써니10, 38 광땡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써니10 해서 이거 10% 초과하면 감액 대상 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3번 20kg을 초과한 소포 한 개를 두 개로 분할할 때, 자, 분할할 때 어떻게 감액을 해준다 그랬습니까? 이때는 개당 2,000원 그랬죠. 그래서 여기 접수한 등기 소포 우편물은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에 감액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3번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보시면 자, 1회에 1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별납 혼합 우편, 혼합 일반 등기 통상 우편물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접수 방법 감액과 접수 물량 감액을 동시에 적용한다. 자, 접수 방법과 접수 감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거는 뭐였습니까? 일반 등기, 계약 등기, 선택 등기 중에 선택 등기였죠. 그래서 여기는 이것 자체가 아예 틀려버렸고, 그 다음 선택 등기가 여러분들 물량 감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몇 통 이상이 돼요? 그렇죠. 100통 이상, 1000통 이상, 10,000통 이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물량 감액과 관련해서 2%, 3%,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접수 방법 감액과 물량 감액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건 무슨 등기다? 선택 등기다라고 하면서 2024년에 처음으로 등기 통상 우편물에 대한 감액이 새롭게 추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4번도 틀렸고 8번이 정답은 2번이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9번 우편 43이네요. 자, 여러분 43은 워낙 많이 출제도 되고 어렵지 않잖아요. 게다가 이번 정답도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게 정답이더라고요. 자, 1번 계약 해지 시 열쇠는 반납해야 돼요?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반납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자가 이제 오면 다시 열쇠를 새롭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열쇠 같은 경우 우체국을 통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사재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계약이 해지됐다 하더라도 432 열쇠는 반납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9번에 1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2번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 자, 우리 공동으로 우편 43 계약은 사용할 수 있지만 우편물 수령인은 몇 명까지 최대 등록 가능하다? 5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5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3번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3 계약 같은 경우는 3자가 되게 친하다 했어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여기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는다든지 3개월 동안 연속해서 월 30통 미달인 경우, 이때 2019년도엔 해지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출제가 됐다 그랬어요.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것 명심하라 그랬죠. 어쨌든 43 계약은 3자랑 친하더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우체국장은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 등을 정리해야 한다. 예전에 이거 빈칸 넣고 숫자 뭐 들어가는지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거는 연 1회가 아니라 연 2회 이상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 그래서 9번 문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자, 여러분들 10번 문제 이거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다뤘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딱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답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우선 취급과 관련해 가지고 요 표시할 때 요게 요 우선 취급 어쨌든 이게 무슨 색깔이어야 돼요? 글자도 빨간색, 테두리도 빨간색 이렇게 돼야 되고, 자, 제 지금 글씨체는 이렇진 않지만 이 글씨체가 뭐가 된다? 그렇죠. 고딕체가 돼야 되고, 글자 크기는 32가 돼야 되고, 요거는 가로는 5cm, 세로는 2cm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선 취급 표시 규격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테두리 검은색 하면 안 되고 붉은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니은 고딕체가 돼야 되고 글자 크기는 30이 아니라 32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씨 색상도 붉은색이 돼야 되고 나머지 가로 세로 5cm 2cm. 그래서 우리 옳은 것 하면 니은 미음 비읍이 되겠네요. 니은 미음 비읍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좀 세세한 것도 한번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느꼈었지만 다른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니은하고 미음 있나요?
아니 미음하고 비읍, 죄송합니다. 니은 비읍이 아니라 그 기억하고 리을.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붉은색이었으니까 검은색이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정답률은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11번 집백 코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집백 코드. 자, 이것도 우리 뭐 좀 이번에 기존에 있던 집백 코드에서 이번에 물류 파트에서 새롭게 많이 추가가 됐는데 3번, 4번은 새롭게 추가됐던 파트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번 우리 과거에 우편 번호하고 집백 코드하고 구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숫자로 표현한 건 우편 번호고 문자와 숫자, 가독성이 좋은 문자와 숫자로 표현한 것 이게 바로 집백 코드라 그랬습니다. 1번 우편물의 구분, 운송, 배달에 필요한 구분 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 이게 바로 집백 코드다. 1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2번 자 2322 자, 또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집중국, 배달국, 팀구라 그랬어요. 집배팀, 집배구 해서 2322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3번 도착 집중국의 약호의 첫 자리는 경인청 우편 집중국의 경우 B로 시작한다. 요게 저도 시험장에서 좀 헷갈렸었는데 근데 기억을 한번 곰곰이 이렇게 더듬어 보면 우리가 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한글로 그렇게 표시한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수도권 하면 뭡니까? 서울청하고 경인청, 강원청 이렇게 되니까 A, B, C. 그럼 경인청은 뭐다? B로 시작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 4번 배달국 번호의 마지막 자리는 청 번호를 의미한다라고 2322 할 때 그 배달국 같은 경우는 청 번호는요 첫째 자리를 써야 되죠. 의미하죠. 첫째 자리가 청 번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첫 번째 자리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에 이제 3번, 4번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다시 이제 두 번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 강원청 그 같은 경우 알파벳 숫자로 서울, 경기, 강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자 11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2번은 바로 가겠습니다. 12번 보면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수집해온 우편물을 소인 작업에 편리하도록 종류와 형태별로 분류한 후에 우표나 요금인 면을 바르게 간추려 어디에다가 날짜 도장 찍습니까? 우리 당연히 어디에다가 우표 여기다가 우리 3분의 1, 3분의 2 그게 우표 업무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표면에 날짜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 국제우편물, 항공우편물은 어디로? 국제우편 물류센터로. 다음 3박 우편물은 부산으로 가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우편 물류센터가 되겠고요. 다 부가 취급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붙인 우편물은 자 여기 제가 교재도 여러분들 문제집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강조를 드렸고요. 마지막 그 마무리 강의할 때도 좀 그랬지만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요. 취급 중 발견하고 우선 취급하고. 쉽게 말하면 취급적 발견이라는 것은 자 부가 취급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등기 같은 부가 취급 우편 부가 취급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인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그러면요 취급하다 그때 발견했으니까 이제 등기 취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취급적 발견이고 우선 취급은 뭐였습니까? 잘못 도착한 우편물 빨리 이제 다시 되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선 취급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대로 나왔었네요. 부가 취급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였다 했으니까 이거는 취급 중 발견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의 취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앞부분에 있는 보험 취급에서도 선지가 나오고 저 뒤쪽에 등기 취급 우편물의 어떤 배달 방법과 관련해서도 같이 선지가 이렇게 함께 섞여서 나와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13번 이 문제는 너무 근데 쉽게 나왔어요. 취급 한도액은 얼마다? 2천만 원 이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 금액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10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뭐 최저 금액이 없다고 말하는 건 당연히 10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10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통화등기
물품 등기, 통화 등기, 유가증권 등기, 물품 등기, 뭐 가장 늦게 들어온 외화 등기, 그리고 안심소포 취급 한도액 여러분들 딱 정리해서 비교하셨잖아요. 2번 이미 사용한 유가증권유라든지 기프트카드. 자, 이건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에 내용상의 어떤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주관적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뭘로 처리는 가능하다? 그렇죠. 물품 등기로 취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유가증권 등기우편물로 접수는 할 수 없지만 물품 등기로 가능하니까 2번은 틀린 게 되겠고요. 3번 배달 시에는 수취인에게 겉봉을 열게 한 후, 자, 이것도 여러분 조심하라 그랬죠. 물품 등기 같은 경우는 겉봉을 여는 게 아니라 포장 이상 상태 유무만 그런 것만 확인하는 거라면 안에 돈과 관련되는 유가증권이나 통화 등기 같은 경우는 겉봉을 열게 한 후에 안에 그 가액이랑 봉투에 써있는 거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비교하며 확인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 4번 보시면 관공서, 회사 등의 유가증권 등기우편물이 포함된 다량의 등기우편물 상호 대조 확인 없이 일괄 배달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저는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 여러분들 문장상으로 좀 많이 보던 내용이라서 이거는 뭐 당연한 소리라 가지고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답이 명확한 게 너무 2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률 제가 보기에는 한 9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13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은 아예 제가 OX 때 이거 개념 여러분들 4개 그냥 동시에 비교해가지고 올려놨었죠. 그래서 뭐든지 모든 과목이든 마찬가지 개념부터 먼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또 그 부분을 잘 비교하셔야지 다른 뭐 세밀한 것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새로 들어온 특별 송달의 종류네요. 그 송달 방법에서 표면에 기록된 주소지에 수취인 본인에게 원칙적으로 배달하는 것. 이게 뭡니까? 주소지 가서 본인한테 직접 전해주는 거니까 교부 송달이 되겠고요. 다음 수취인이 정당한 사유지 수령을 거부하면 어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둘 수 있다죠. 이게 바로 뭐다? 유치한다라고 했어요. 유치 송달. 세 번째가 우편물에 표기된 주소지가 아닌 우체국 창구. 자, 원래는 중간에서 어떻게 만나야 되는데 우체국 창구에서 배달하는 것도 뭐다 했습니까? 조우 송달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게 조우 송달이고요. 다음 네 번째, 우편물에 표기된 주소지를 방문하여서나 외출 중이나, 자, 동거인, 그러니까 동거인은 2차죠. 그러니까 보충 송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번 정답은 1번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올 때 처음엔 이 그림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11개 국가 그 나라들입니다. 한, 중, 일, 미, 호, 홍영, 스프테케 이렇게 11개 국가로 구성되는 것. 이게 바로 칼라 우정연합이죠. 그러면 보십시오. 1번 국제특송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EMS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게 다 태국에 있지만은 우리 칼라 우정연합은 어디에 있다? 사무소? 홍콩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여기 태국에 소재하고 있다 하면 되고 홍콩에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1번 X. 2번 연합체의 역할 확대를 위해 최근 K패킷 등 여러 상품을 주력 우편 상품으로 취급하다. 여기서는 주력으로 하는 건 뭐다? EMS입니다. EMS. 그래서 EMS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달 보장 서비스 하면 심지어 우리 아시아 국가는 접수한 날부터 2일,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좀 미국, 호주 같은 경우는 접수한 날부터 3일 그렇게 신속하게 그렇게 배달을 해주고, 그리고 배달 보장 서비스를 이용해서 배달일 예정일보다 늦는다. 그러면 이제 납부한 국제특급 우편 요금을 갖다가 지연 배상으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 자, 요거 EMS 등 여러 상품을 주력 우편 상품을 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다음 3번 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자, 여러분들 여기 헷갈릴 수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 그 당시 기출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기구는 해가지고 칼라 우정연합 영어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안에 소개될 때도 더 파워 투 딜리버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P가 있길래 저도 맞는 거다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열정이 있는 거예요. 패션, 열정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어 단어를 이렇게 바꾸는, 자,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the power to delivery라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거 실수하신 분 좀 계실 거예요. 4번 약속한 날짜보다, 그렇죠, 하루라도 지연 배달. 단순 EMS 국제특급 같은 경우는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 납부한 국제특급 우편 요금을 지연 배상으로 하지만 칼라 우정연합 간에는 자, 배달 보장 서비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라도 지연 배달하면요 우편 요금을 배상해주는, 그렇죠, 고품질 서비스 운영한다. 맞는 질문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1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아, 문제 풀던 습관이 돼가지고. 자, 15번 자, 했고요. 다음 16번 국제 소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PPT 막 손으로 타이핑을 막 치는데 도저히 이게 시간 내에 우리 촬영을 약속했던 그 시간에 도저히 맞추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바에 간단히 해설하고 다음에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그 자료가 이제 올라오면 그걸로는 여러분 작업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때 좀 정식으로 PPT 작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혼자 이 세 과목을 다 PPT 작업하려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정말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양해 좀 부탁 바랍니다. 자, 16번 보세요. 국제소포. 저 1번 이거 보고 1번이 전 좀 헷갈렸습니다. 접수 검사 시 중개 국가와 우리나라 소포 교환 여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개 국가도 찾아야 되고 교환 가능한 소포 여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소포 교환 여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 국가와 우리나라 소포 교환 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도착 국가와 우리나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어려웠습니다. 저도 이거는 풀 때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근데 답이 그 밑에 3번이 너무 이제 정확한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개 국가가 아니라 도착 국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접수 중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건 진짜 생각보다 어렵죠. 2번 보통 소포의 경우. 그래서 16번. 자, 1번 요건 틀렸고요. 2번 보통 소포는 여러분들 우리 국제우편에서는 보통 소포를 하더라도 기록 취급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록 취급하지 않는 했으니까 틀렸네요. 등기 취급을 부과할 경우 기록 취급이 가능 아닙니다. 이게 국제 소포 같은 경우는 기록 취급 원래 되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 취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요. 3번. 자,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죠. 발송인이 작성 제출한 주소 기표지 운송장에는 그렇죠. 도착 국가명, 특히 도착 국가명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한글로도 쓴다는 게 특이하다라고 하면서 기억하시랬죠. 그래서 우리 발송인이 기재해야 되는 게 있고 접수 우체국에서 기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접수 우체국에서 하는 건 중량이라든지 도착 국가명이라든지 부피 같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접수 우체국에서 기재해야 되죠. 그래서 도착 국가명, 중량, 요금 등 그렇죠. 요금도 당연히 그렇고요. 접수 담당자가 기재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 4번 항공소포는 실중량 산정을 위해 이걸 이렇게 바꾸나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재밌었습니다. 자, 우편물의 가로 세로 높이 주소 기표지에 기재하라. 이거는 여러분들 왜 부피를 적습니까? 부피 중량을 위한 거죠. 실중량을 위하면 이런 가로 세로 높이를 적을 필요 없이 그냥 실제 중량을 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피 중량 산정을 위해 이렇게 돼야 되니까 4번도 틀린 지문.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제가 단원별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들 자 우리 국제우편과 관련하여 취급 대상되는 것 자 우리 기록 취급되는 우편물에 하나는 게 있고 그 대표적인 게 행방조사 청구고요. 그게 아니라 모든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대표적인 게 배달 통지랑 우리 보험 취급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1번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반갑네요. 보시면 그리고 그 우체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우체국 관련해서 우편 취급국의 제외되는 국제우편 몇 개랑 그걸 정리하면서 웬만하면 다 우편 취급국 다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1번으로 나왔네요. 자, 1번 보시면 우편 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이 가능하다는데 당연히 그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 1번 틀렸고요. 2번 보험 취급한 통상 우편물을 등기 보험 서장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 EMS로 발송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험 서장, 쉽게 말하면 그 서장을 보험 취급하는 거다. 그걸 이제 정식 명칭을 등기 보험 서장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2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거 용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등기 보험 서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나머지 것들 한번 보세요. 중요 서류, 유가증권 등 부피가 작은 기중품을 보험 소포로 접수를 권유한다. 오히려 부피가 작은 서류 이런 것들은요. 보험 소포가 아니라 뭡니까? 등기 보험 서장으로 권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방금 봤던 그걸로 권유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4번. 자, 우리 공부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보험회사의 한도액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한도액, 그게 부합하는지 아닌지 그거 확인해서 접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우편물 발송 조건에서 취급 국가 및 보험가액 최저 한도액이 아니라 최저는 상관없죠. 최고 한도액 요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번에 이거 딱 보자마자 이번에는 안 속아야지 하고 딱 나올 수 있었던 게 최저 한도액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는 보험 11만 4,300원 그거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냥 최저 한도액 이거는 뭐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18번 보시면, 자, 18번. 근데 이번에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오표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최종 수정 정오표 3차 정오표에서 나왔던 것들이 우편이든 저쪽 보험이든 꽤 나왔습니다. 자, 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18번 있잖아요. 사전 통관 정보 제공이었습니다. 사전 통관 정보 제공.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이번에 정오표 봤던 분들 예전에는 대상 국가가 50개 국가인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명까지 있다가 그거 여러분들 수정하면서 UPU 연합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우편물을 우리나라와 그 중에서 우리나라와 우편물을 교환하는 국가 그렇게 여러분 수정표 나왔죠. 근데 1번에 보시면 대상 국가가 UPU 회원국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반드시 도착 국가 승인 완료를 받은 경우에만 운송수단 탑재 및 발송이 가능하다. 그런데 자, 앞부분 UPU 회원국 전체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UPU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우편물을 교환하는 국가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X. 2번 우편물에 부착하는 주소 기표지 및 세관 신고서 작성 언어는 항상 여러분 기표지 하면 심지어 프랑스로 가는 그런 상업 송장까지도 영어라 그랬어요. 영어. 그리고 포스트넷에 숫자 말고 역시 영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3번 대상 우편물. 자, 이거 여러분들 우리 이제 가장 정오표에서 우편 파트에서 가장 핫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왜? EMS 서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제 소포라든지 KPKIT 한중 해상 특송 소형 포장물 그다음 국제 특급의 서류 비서류 그래서 이번에 수정됐던 것 그대로 나왔습니다. 3번 맞는 질문이고요. 다음 4번 자 우리 사전 통관 정보 제공도 당연히 뭡니까? 우편 취급국 다 포함되는 전국 모든 우체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 5, 4번 5 그래서 우편 취급국 제외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18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고요. 야, 그 다음 19번은 우리 FDA도 나왔네요. 미국. 자, 우리 식품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항공 요 조심하라 했죠. 항공 우편물에 한한다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항공이든 선편이든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료품에 대해서 다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2번 사전 신고는 그렇죠. 면제는 뭡니까? 면제가 뭐였죠? 가정에서 제조한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딸한테 줄 고추장, 된장 만들어서 보내는 것 이것도 상업적 목적이나 단체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 개인에게만 보낼 때 우리 딸만 먹어 요거 뭐다? 면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유해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발송하는 비상업적 상품. 자, 근데 나머지 뭐 단체라든지 상업용이면 다 해당한다. 그래서 면제 유해 해당 2번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3번 FDA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정을 먼저 개설한 후 자, 요거는 우리 교재범위 있습니다. 제가 근데 수업 시간에 이거는 좀 많이 강조를 안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기억이 가물한데 자, 이게 인터넷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편, 전화 등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다. 그 FDA 여러분 가가지고 막 우편 전화하면 그 업무 엄청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편 전화 등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니까 3번. 자, 이거 혹시 몰랐다 하더라도 4번 보세요. 미국의 공중보건 안전 및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2001년 9.11 테러 그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으로 식품 반입 시 FDA 뭐 해라? 사전 신고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뭐 유해라든지 면제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질문.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0번. 자, 국제우편 소형 포장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번 문제는 국제우편 파트가 꽤 많이 나왔어요. 다만 우편 파트에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제우편물 요금 감액과 관련되는 그 감액률 계산하는 거라든지 국제우편 손해배상에서 계산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몇 개가 있는데 행방조사 청구 뭐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번에 안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좀 예전보다 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번 우편물의 굵은 글씨로 소형 포장물을 나타내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보고 와 이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고도 막상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자 스몰 파킷 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스몰 파킷 뭐 이런 식으로 에어로그램 뭐 이렇게 더 아이템 폴 the item for the blind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이렇게 영어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더 스몰 파켓 이렇게 영어 외웠던 것 같은데 갑자기 스몰 파스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나 안 맞나 좀 보류를 했던 기억인데 바로 근데 2번이 여러분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petite parker라고 됐네요. 그래서 앞에
요게 스몰 파킷 돼야 되니까 1번은 틀렸고, 자, 2번은 제가 왜 말씀드렸냐라고 하면 2019년도 제가 실강 강의할 때 마지막 수업에 어느 학생이 와서 이 지시사항이라든지 이 내부 또는 외부에 쓸 수 있는 것들 물어봤다라고 해가지고 그에 바로 시험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파트만 보면 그게 항상 생각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 문제집에도 OX에도 여러 번 썼지만, 자, 발송인과 수진 사이 통신문을 우리 소형 포장물, 그 소형 포장물이 아니라 그 인쇄물, 소형 포장물이죠. 소형 포장물 내부, 외부 막 이런 데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통신문에 관한 참고사항은 내부나 외부에 기록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 우편물의 내부나 외부의 발송인과 수진 사이에 교환되는 통신문에 관한 뭐다? 참고사항은 기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확실한 것 딱 해서 그 대사를 딱 보니까 스몰 파킷이 확신이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2번이 맞는 거고요. 3번 등기 소형 포장물의 경우 고객이 편리하게 국제 우편 스마트 접수. 진짜 문제 참 좋죠, 여러분들. 여기저기 있는 것들, 각 파트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 문제를 만든 겁니다. 이런 문제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국제 우편 스마트 접수하면, 자, 우리 EMS와 더불어서 등기 소형 포장물은요 5% 감액률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금 할인은 없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 X. 4번 세관 신고서는 내용품의 가격에 따라서 300 STR을 기준으로 해서 CN22, CN23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거 나올 줄은. 근데 4번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찾아보니까, 자, 이거는 뭐 이게 지금 계속 바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고시에 의해서, 그래서 보세요. 우정사업본부 고시에 의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DR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학습 자료에 있는 그 고시.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749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749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4번은 고민하지 않고 1번, 2번 중에 하나다라고 고민을 했는데, 근데 2번이 확실하니까 여기 답은 2번이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우편 일반에 대한 문제 풀이가 되겠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자체가 시간을 끄는 문제는 없어요. 물론 헷갈리고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근데 뭐 계산을 한다든지 한참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니까 우편 예금 보험 세 과목을 다 천천히 푼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풀고 나니까 한 28분, 27분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뭐 집중력 좋은 여러분들은 더 빨리 그렇게 풀지 않았을까? 왜냐면 여러분들은 컴퓨터라든지 영어 쪽에 시간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빨리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그 문제 보시면 그렇게 이제 뭐 우편 일반 같은 경우는 너무 난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예상외로 이제 좀 실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틀린 분들은 분명히 또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나고 몇 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 왔을 때도 그 점수가 고득점이긴 한데 우편 파트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씩 이렇게 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난이도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그런 정도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편 일반 파트 간단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